(5월 21일) 수요일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시작을 90여 분 앞두고 임금 협상을 막판에 타결했습니다. 초기업 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됐고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정부가 적극 개입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작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국에서 4,24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치열한 열전이 시작됐는데요. 그 지방선거 소식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긴박했던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 타결 과정과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성민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사업 성과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성과 지표는 노사 합의로 정하는데 영업이익이 기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기존 성과급 체계인 초과이익 성과급 OPI로 1.5%를 주고 10.5%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매각 제한 기간이 있는 자사주 형태로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앞으로 10년간,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원, 그 이후엔 100조 원을 달성할 때만 특별 성과급을 준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것들은 저희 기본 원칙, 보상의 원칙이고요.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던 적자사업부는 성과급을 일부 삭감하지만 내년 실적부터 적용합니다.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조는 파업 수순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조정에 나섰습니다. 노사 양측의 의사를 타진해봤을 때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혜를 짜낸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조율한 지 6시간여. 노사는 마침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내일부터 6일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5개월여에 걸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제가 앞서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자, 협상 타결 과정을 보면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자, 중앙노동위가 2차례 사후 조정 5월 초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협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아주 역사적으로 발동이 이례적인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협상을 더 하라는 압박이었죠. 이제 2차 사후 조정에 들어갔는데 결렬이 됐었고 또 이 결렬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덧대기 전에 영업이익을 나눈다는 것은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다. 그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런 직접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언급을 했고요. 결국 이제 파업 한 8시간 전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막판에 타협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자, 우선 김성태 전 대표님. 예. 자, 노동계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자, 이게 기업의 일종의 임금 협상이에요. 성과급도. 그 임금 협상에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든요.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래도 초인류 대기업 삼성전자의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파업을 막은 그런 측면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이번 이제 작년에 노란봉투법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이런 행식에 이제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에 이제 분쟁 갈등이 야기되면은 결국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은
결국은 대기업이 그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이끌어지지만은 그 수많은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이런 거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도 초일류 대기업 뭐 그런 노조로서 기존의 이제 임금과 복지도 뭐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인데 여기에 이제 성과금마저도 실질적으로 한 6억 가까이 이제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10% 정도의 특별 경영 성과금을 자신들이 배분하면서 한 1% 정도라도 그 사내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그런 용역회사 직원들 그리고 40만에 달하는 그런 1차, 2차 협력회사들 그 종사원들의 어떤 사기도 고려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자신들의 삼성전자 딱 정규직 중심의 저런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저런 경영 성과 장치를 펼쳤다는 것은 국민들 정서로서는 저 협상의 결과를 정부가 잘한 협상의 결과다 이렇게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자,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 상황에서는 적절한 면이 있었지만 또 노란봉투법 같은 그런 이제 이 정부 들어서의 어떤 노동 관련 법과 관련된 것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법안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노동계 내에도 지금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또 산업 업종별로 또 종류별로 이렇게 차이가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요. 그 격차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또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자,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네. 또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노사 문제 혹은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부문 간 또 이제 노동의 이제 직군별로 차이점이 있고 격차가 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조정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번에 이제 기업의 이제 어떤 이윤, 성과 이런 것들이 그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공유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시발점 이런 예. 것이 됐다라고 보고요. 또 아시다시피 삼성 노조 같은 경우 삼성의 노사 관계나 이런 것은 조금 수직적이고 경직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조가 처음으로 현실적인 협상의 한 축으로 이번에 이제 등장하고 아무튼 결론을 낸 네.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결실도 있었다고 보고요. 또 그만큼 또 남겨진 숙제도 또 있었던 협상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의 이제 삼성의 노사 문화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런 모습은 과거의 삼성 노사 관계에서 볼 수 없는 또 새로운 모습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어떤 실마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저렇게 엄청난 영업 성과를 내기까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반도체 산업의 R&D 지원이라든지 또 부지 제공이라든지 지금 삼성 평택 뭐 용인 공장 이렇게 새로 정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국가적으로 깨끗한 용수 또 공급해야죠. 송전탑 설치해서 전기 원활하게 공급해야죠. 다 그런 것들이 국민의 헬시로 국가적인 지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발생한 큰 기업의 경영 성과를 자신들만 저렇게 배불리는 모습으로 끝내버리면은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형식의 타결이 거듭될수록 특히 경영 성과가 좋은 대기업 노사 간에 이렇게 될수록 사회적 하도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예. 또 아울러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가장 사회적 갈등 요인 중에 큰 부분이 양극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그런 초기업 노조의 이런 노동운동은 사회적 책임은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의 그냥 욕구만 충족하는 그런 형식의 노조운동으로 가버리면은 네. 사회적 차별과 격차 이거는 더 커진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쏠릴 수 있고 누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산업 생태계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측면에서 네. 앞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특히 노란봉투법 이 법 제정 이후에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서 이제 많은 교섭 요구 원청 상대로
협력 하청에서 요구 들어오면은 뭐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럼 결국은 대기업들이 자신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협력 그런 하청회사에게 그 이윤을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고 또 그 종사원들의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고해를 짜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많은 협력 하청회사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활동 인구들이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은 저 말씀 속에서 이번 그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이 실제로 받게 되는 성과급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또 그 박탈감뿐만 아니라 거기 노정돼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서 이제 기업이 낸 이익에 대해서 이거를 배분하는 문제, 그러니까 노동자의 배분 요구 자체가 이제 이거는 정당한 측면이 있고 그런 뭐 그런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주들이 영업이익도 떼기 전에 이렇게 12%를 할당한 것은 위법하다. 주주총회나 이런 주주총회 등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이익에 대한 그런 어떤 배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금부터 또 주주까지 다양한 주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 그런 측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네. 주주에게 소위 말해서 기업의 이윤을 환원하는 방식은 노사의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죠. 예. 배당을 한다거나 혹은 또 기업이 잘 돼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거나 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저것이 과연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성질이 좀 다른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사측 대표가 이번에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성과가 있는 것에 보상이 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막연한 것 혹은 일시적인 것, 즉흥적인 것 이렇게 하지 혹은 사측의 배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제도화를 시키는 하나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런 점에서는 꽤 의미 있는 그런 협상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할 내용은 많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또 이게 이제 우리 경제나 산업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또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이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얘기도 조금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좀 이 속보가 전해진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스라엘군이 가자 부호선단을 납포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인 활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군이 이 한국인 2명을 구금 수용 전에 먼저 석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납포를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뭐 이런 거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뭐 교전하면은 제3국 선박 막 납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돼요? 아니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그것도. 저는 사실 이런 대통령의 그 발언이 조금 낯설게도 느껴진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우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외교 원칙을 견지해 왔었는데 지금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전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우리 이제 안보도 그렇고요. 네. 일부러 적을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기본 원칙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재임 시절에 방문했을 때 네. 이 우방의 적은 적이다 이런 말을 해서 이란을 자극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하여튼 납포를 했고 거기에 우리 이제 국민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행위가 먼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일부러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이제 규탄을 했는데, 기존의 이제 외교적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쵸. 굉장히 세게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 사실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 또 네타냐후 이 총리를 직접 거명하면서 비판을 했고, 이스라엘 반박이 나오니까 또 거듭 또 실망했다고 또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나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딱 찍어서 체포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굳이 한국인 2명이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 나포선에. 네. 그런데 굳이 한국이 주적이 아니고 주 대상이 아니니까 네. 바로 구금 시설로 가지 않고 석방하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요, 외교적 계산 이런 것도 아주 직접적인 이제 강공을 통해서 성과를 이끌어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으니까 외교부 측에서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외교적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된 영상도 속보가 하나 전해진 게 있는데,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납포 장면이 지금 영상으로 전해졌는데, 그 이스라엘 군 당국이 가자로 가는 구호선을 강제로 억류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그 정부 측에서 본인들이 찍은 영상을 지금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 근데 이 억류 장면이 굉장히 좀 무력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억류를 한 뒤에 또 이런 이제 거기에 있던 활동가들입니다. 저렇게 무릎을 꿇리고 뭐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묶고 또 이 상태로도 끌고 가기도 하고. 자, 자, 김성태 대표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중동 지역 문제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중동 지역이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음에 의해서 경제적 타격을 막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사회적 입장 표명을 해도 될까요? 그동안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온건하거나 신중한 어떤 그런 입장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저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봐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26척의 우리 유조선이 이란 지금 해역에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25척인가요? 5척이죠. 예, 한 척이 그렇고 있지 나왔으니까.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란 정부를 또 의식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한 입장. 예. 뭐 그런 정도의 좀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이제 아시아의 이런 경제 대국인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교적 긴장이 이렇게 심화되면서 이게 중동발 그런 리스크가 우리 경제나 또 안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많은 국내 안보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적 입장에서는 저렇게 단호한 입장을 통해 가지고 뭐 이스라엘, 심지어 뭐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이걸 전범으로 딱 규정짓고, 만일 한국에 오면은 국제행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정도로 정말 이거는 외교 관례상 이렇게 센 발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정부의 안보 외교 이 라인에서는 정말 엄청난 비상이 걸렸었거든요. 네. 좋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국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네. 한국 국제적 관계에서 또 우리는 이스라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있다는겁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세게 때려버리고, 지난번 이란이 실질적으로 HMM 그 유선을 피격했을 때 사실상 이란에서 이걸 피격한 거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아직까지 안 나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 걸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짧게 반론하실까요? 네. 이스라엘 문제는요, 조금 기존의 외교적 수사나 또 대응 방식을 좀 뛰어넘은 대통령의 발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이제
국제사회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그냥 바로 단호하게 그냥 거절을 했잖아요. 네. 우리 정부 입장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래서 조금 유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파병 안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타야후에 대한 입장이에요. 유럽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듯이 실제로 이 유럽 국가에서는 체포하겠다라고 천명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체포하겠다가 아니고 그것을 빗대서 우리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유럽 정상들의 체포 관련된 발언하고는 조금 다르고 유럽을 도용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한 거기 때문에요. 조금 상당한 계산과 또 네. 외교적 기술이 조금 돋보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국제 문제를 다룰 시간도 한번 가져봐야 되겠네요. 하지만 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방선거, 9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살펴볼까요? 자, 여야, 서울 지역 그리고 지도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박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또 절실하고 진실하게 서울의 경제를 일궈 가시는 분들 함께 뛰면서 서울의 미래를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치열한 곳 서울 지역 여론조사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0명 조사를 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자, 일단 이 조사에서는 뭐 여론조사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조사에서는 아직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바깥에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시장 선거 이슈를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정원호 후보 인물론을 계속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여론조사는 조금 격차가 좁혀진 그런 그림도 있고 그랬는데 서울이 아주 어려워졌다.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정원호 후보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소위 뭐 체급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원호 그렇죠. 후보가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 출신. 사선을 한 서울시장이고 하니까. 그런데 네. 우리 유권자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 5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피로감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에서 서울시장. 수도 서울의 시장에 도전하는 것을 체급이 낮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도전으로 평가하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반대편에 오세훈 시장이 너무 시장으로서는 너무 올드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당대표가 시장 후보하고 결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후보하고 일정을 같이 하고 이런 장면이 유권자들한테 주는 일종의 이제 불신 내지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뭐 대통령 지지율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피로감 대 도전하는 후보 이 사이에서 도전하는 후보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지지가 무난하게 연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김성태 대표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사실 아까 장동혁 대표가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 물론 경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을 주장하면서 좀 타결해라 그러면서 단식을 했는데 이제 타결이 된 뒤에 가서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적절한가라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공교롭게 이제 어젯밤 예. 자정에 이제 노사간에 이제 잠정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노동부 장관의 중재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오늘 간밤에 이제 자정부터 이제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됐으니까 12시 좀 넘어서 저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결되고 그 뭐 연결 짓는 거는 좀 뭐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대한민국 초인류 대기업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 산업 경쟁력의 40%가 지금 반도체 수출에서 호황에서 비롯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를 장동익 대표는 중요하게 판단하고 저기를 간 거고. 근데 서울은 왜 안 가셨을까요? 서울은 지금 현재 분명히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중심으로 홀로서기입니다, 지금. 홀로서기.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신이 그동안 4번째 서울시장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세계 수도 경쟁력 5위로 지금 끌어올렸고 앞으로 또 거기에 따른 비전이 또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에 뭐 그런 큰 지금 현재 뭐 도움 없이도 지금 설 수 있다는 그런 좀 자신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장으로서는 소소한 행정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지금 이 있었지만 소소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 하시니까 왜 그렇지만은 소소하다고 하냐, 지금 이제 민주당 서울시의 측에서. 그런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치력. 네. 이 정치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수도 서울시장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펼쳐온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비전 이런 것들도 정치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오세훈 시장의 역량을 정원호 지금 민주당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체급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시민들이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말 서울시마저도 지금 이제 정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시장이 돼버리면 절대 권력이 돼요. 이미 뭐 입법 권력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권마저도 사실상 민주당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면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수도 서울의 시민에 있어 작동되어지고 있는 게 요 근래의 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꾸 체급 얘기하시는데요. 체급으로 따지면은요. 사실 뭐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거쳐서 이 경기도지사 거쳐서 대통령 한다는 게 매번마다 체급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맞는 거지, 왜 올라갔어? 그래서 저는 그 피로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피로감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사실 오세훈 시장은 아마 서울 시민들도 시장 몇 번 했는데 대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시장이야? 이런 게 저는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좀 국민의힘의 모습이에요.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모습.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조금 양양자 최고 경기도 지사 후보한테 갔잖아요. 어제 타결됐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일정을 잡아야죠. 그런데 서울 일정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당대표한테 요청도 안 하고 당대표도 갈 생각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경기도로 잡았는데 가서 하고 싶은 메시지 얘기 있었겠죠. 그런데 노사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일정을 잡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일정 기획 역량도 부재하다. 이것이 드러난 사례가 장동혁 대표의 첫 일정 단식 끝난 양양자 단식 장소 방문 타결된 노사협상의 메시지 없음 이걸로 끝난 거예요. 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양해를 좀 구하고 저희가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말씀하시도록 하죠. 자, 또 다른 격전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산시장 선거전에 나선 두 후보 첫날 모습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부산항 연안여객 터미널을 찾았고요. 선장과 대화도 나눴고요. 자, 그리고 박형준 후보 자갈치 시장 앞에서 0시 이후에 곧바로 심야버스를 타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35%, 같은 기관 조사로 이루어졌고요. 부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
무선 전화 면접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7%니까 이제 오차 범위 내에 가까스로 들어와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산시장 조사도 마찬가지로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그런 조사도 있고 저런 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장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북값도 같이 보고 얘기를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북값 결과를 보겠습니다. 앞에 같은 기관 조사고요. 부산시 북구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5명 무선 전화 면접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일단 두 후보 모두,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하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고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4%포인트 차이면은 오차 범위 이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자 대결을 만약 한다면, 자, 이 그림 그대로 놔주세요. 여기서 보면요,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를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하고, 자, 첫 번째 박민식 후보가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바깥의 격차,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대결을 하면 동률이다. 아주 박빙이다. 자, 김성태 대표님. 예. 자, 이제 부산 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동익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부산 북구갑의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통하면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여론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그동안의 이 갈등, 불신 때문에 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은 이건 두고두고 보수 지지층 내적으로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 지도부 출동하고 네. 당의 모든 역량 총동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지율의 이제 한계는 모든 언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요 근래 거의 다 지금 현재 하정우, 한동훈, 양강 그리고 박민식은 그다음에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지만은 그저께 한 채널 A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네. 자, 저희가 개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지금 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드디어 약간의 적정이에요. 예, 우열을 네. 이제 가릴 수 없는 그런 그런 여론조사 상황이 된 결과가 거죠. 나오고 그렇다면은 있죠. 네. 지금 부산 북구갑의 단일화를 통해서 하정우 후보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국 판세, 6.3 지방선거 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저기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걸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고 저 판단으로서는 저걸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부분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중도 수도권의 특히 소구력 확장하는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장 부산의 박형준 시장부터가 네. 강력한 단일화를 지금 희망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사실은 이제 PK 선거, 부산 경남 선거, TK 선거, 대구 경북 선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요. 선거 초반에는 유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이제 선거전이 지속이 되면은 이런 이제 박빙의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출마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부산 북갑에서 동남풍을 일으켜가지고 나의 선거가 결국 부산시장 선거, 경남지사 선거, 울산시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바람의 주역이 되겠다. 근데 사실 그거를 지금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이제 박형준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보이고 있고 또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네. 2강 일략이라고 봐야죠. 네. 20% 이제 아까 그 화면에는 그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오차범위 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단일화 압박을 받을 겁니다. 네. 근데 누구한테 받냐? 예. 당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예. 한동훈 지지자들이나 예. 이런 분들한테 받는 이제 거예요. 부산시의 의원들이 부산시의 의원들이나 부산시에 이제 선거를 치르시는 분들이 좀 그런 압박을 아니 하시는 뭐 그럴 것 수 같아요. 있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당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거고 현장에서 이제 후보를 뛰는 사람들 얘기인데 저 지표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요. 네. 3자 대결 구도에서 20,
박민식 20, 그다음에 한동훈 31인가요?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럼 50%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38%밖에 못 갖고 가요. 그다음에 거꾸로 박민식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대결 구도에서 한동훈 표의 절반도 못 갖고 가요. 자, 이 표대로 하면은 사실은 50%가 넘으니까 사실 단일화를 하면 이겨야 되는 건데 양자 대결로 가면은 다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 보기엔 55대 45로 갈리는 거거든요. 예. 안 따라가는 사람이 저 지표상으로는 한 부동층. 45 정도 나와요. 네. 그럼 왜 그러냐? 예. 그거는 뭐냐면 바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을 거치면서 찬탄파와 반탄파가 있고 또 윤호개연이 있고 또 뭐 그 계엄에 대한 사과를 둘러싼 뭐 당의 갈등이 있고 또 쫓겨난 한동훈 쫓아낸 장동혁이 있고 이 과정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게 저 지표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시너지를 갖거나 뭐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다 가져가지 못하고 55대 45 혹은 6대 4 정도로 갈라진다 그러면 실제로 저게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느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번에 보궐선거잖아요. 네. 2년 후에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 내 보수 진영 내에 정치적인 어떤 난제들이 이번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확 해결이 돼야 되고 또 2년 후에 총선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차기 당권 문제, 친탄파, 판탄파 문제, 바닥이 갈라진 문제, 그 위에 서서 각각의 정치를 해야 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이번에 협의가 안 되면 2년 후 총선에 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2년 후 총선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 여기서 포기를 하고 단일화하면 질 거 아닙니까? 네. 포기를 하고 2년 후 총선에 나갈 수 있나? 이런 계산까지 어우러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압박은 현장을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이나 한동훈 지지자들에 의해서 받겠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단일화를 수용하는 것이 이 당 지도부나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이것이 타당할까 계산에 맞을 때 단답형 질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안 맞는 거다. 단일화가 안 될 거라는 건가요? 저는 한동훈으로 단일화가 돼도 이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 단일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고요. 않다. 네.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저 지표상으로 꼭 승리를 예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민주당의 이제 희망사항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손털기 그리고 오빠 논란, 요 근래는 주식 파킹 그리고 이제 부산 북구 갑에 그렇게 큰 연고 없이 뭐 갑자기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부산 북구 갑은 여기는 행정가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유권자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중심의 거대 입법 권력의 폭주, 이재명 대통령의 또 행정부 수반원으로서의 이 대통령 권력.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자치권 이거마저도 이 정부 들어가면은 절대 권력이 완성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약간의 견제 심리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은 되려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단일화를 이뤄내면은 부산 북구 갑도 이길 뿐만 아니라 불경 선거, 그러니까 강력자치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자치단체장 또 강력기초위원들의 선거의 승패도 많이 크게 좌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보수 진영이 그 갈등, 반열, 반목, 분열 이걸 극복하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반드시 단일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서울에서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부산은 김 대표님 말씀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공식 선거운동 첫날 답네요. 두 분의 토론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예.